처음 우승한 드라이버는 어느 국적의 사람이었을까요? 이것도 아주 재밌는데. 어디에요? 밖에 와 진짜요? 와 소름 돋았어요. 모터 스포츠가 생기기 전에 일단 자동차가 먼저 없어질 뻔한 거죠. 출생의 비밀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빅불의 태정태세입니다. 최근에 우연히 자동차랑 관련된 스포츠에 빠지게 되는데 바로 F1이죠. 넷플릭스 본능의 질주를 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은 공학이다 그런 게 관심 많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아 그래 이게 이 엔지니어들의 이 스포츠다, 같이 좀 공감을 하고 싶었어요. F1 팬분들이라면 누구나 알 캐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F1과 모터스포츠 해설하고 있는 캐로 윤재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캐로님과 함께 저희 빅불의 메이커 투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깃불의 차도쿠 투넬입니다. 근데 제가 한번 그 슈퍼 6000이라는 국내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슈퍼 레이스를 갔다 왔는데 와 이거는 그 롤링 스타트를 볼 때 깨달았어요. 이거 봐야 된다. 초집중된 상태에서 그 뭔가 마음속에 뭔가 오는 게 있잖아요. 네. 오늘은 제가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냐면 오늘은 좀 입문편이에요. 이런 자동차 F1과 그 기술이라는 게 왜 매력적이고 어떻게 좀 접목되어 있는지, 추후에는 뭐 에어로 다이나믹 편이라든지 휠 편 아니면 뭐 마찰 편 아니면 엔진 편 뭐 그런 것까지 좀 다뤄보는 큰 꿈을 꾸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문편. 아주 좋네요. 이 자동차에 대체 어떤 기술이 들어있길래 사람들이 왜 이거에 이렇게 미쳐 있으며 역사적으로 어떤 배경 때문에 이런 지금의 엔지니어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이 F1이라는 스포츠를 모르고 보면 재미없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그거는 모르는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알려주지 않은 사람의 잘못이고 알려주지 않은 이 사회의 잘못일 수도 있어요. 그게 보면 F1이란 그럼 무엇이냐? 왜 스포츠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특별히 다르냐, 무슨 선민의식이 있는 거냐, 뭐 이렇게 너 혼자 잘났냐, 너만 신화적이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일반적인 스포츠하고 너무 달라요. 그거는 F1이라는 것이 스포츠,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이런 것이 완전히 큰 의미로 기둥을 세워줘야 그 위에 성립할 수 있는 스포츠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즘 스포츠는 프로 스포츠 하니까 비즈니스가 관련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좀 돈 많으면은 좋은 선수 데려와가지고 이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과학기술이 또 스포츠에 영향을 줘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려면 막 과학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신발도 뭐 하나 잘 만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의미하고는 좀 다르게 그쪽도 영향을 주지만 과학기술이 없다고 100m 달리기가 성립하지 않진 않잖아요. 스폰서가 없다 그래가지고 야구를 못하진 않잖아요. 근데 F1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이런 사업적인 요소와 기술적인 요소가 없으면 이거는 존재할 수가 없는 스포츠예요. 그런 점에서 애초에 다르죠. 그렇게 된 이유는 출생의 비밀에 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 얘기를 하려는 거고요. 깃불에 계신 분들은 더더욱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시겠지만 과학기술사 안 가르치죠. 그렇죠. 들어본 적도 없죠. 예, 몰라요. 과학사 수업을 하면 사람들이 다 영혼이 빠져나가는 생전 처음 듣는 얘기를 들으면서 도저히 모르겠다. 특히 과학사를 들어오는 이과 출신 애들은 역사 얘기라서 힘들고 문과 쪽 애들은 과학 얘기라서 힘들고 다 힘들어요. 다들 영혼이 가출을 해요. 과학사 너무 힘들거든요. 기술사는 더 하죠. 심지어는 뭐 퀴리 부인이 엑스레이를 발견한 얘기 이런 정도는 알아도 자동차의 개발의 역사 이런 거 부분은 잘 몰라요. 거의 아는 수준이 증기기관이 나와서 증기기관차를 만들어서 뭐 철도가 깔렸던 것 같은데 그게 18세기인지 17세기인지 거의 이 수준까지가 한계예요, 제가 보기에. 그 이후에 기술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그걸 전혀 안 가르치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정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정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안 사람은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재밌는 게 자동차의 역사입니다. 무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동차가 아니고 제가 다른 역사, 밥솥의 역사였다라고 하면 밥을 안 먹는 민족이면 별로 관계가 없어요. 밥솥의 역사 몰라도. 자동차 안 타시는 분, 1년 내내 자동차 한 번 안 타시는 분이 과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 몇 분이나 계실지 계시겠죠? 계시겠는데 거의 없지 않을까. 자동차를 모르고 과연 살 수가 있을까? 제가 이거 자주 했던 얘기인데 예를 들어 이 티셔츠가 10,000원이라고 쳐요. 10,000원짜리 티셔츠를 살 때 뒤집어보고 까보고 어디 올라간 데 없나 흠집 없나 다 살펴보고 사요. 재질은 뭔지 막 성분 보고. 근데 3천만 원, 5천만 원어치 차를 사시는 분들이 보닛을 한번 안 열어보고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차를 안 보고 계약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옷은 잘못 입으면 패션이 그게 뭐냐라고 좀 놀림을 받거나 아니면 너무 추워지거나 뭐 피부에 두드러기가 나거나 이 수준이지만 차는 잘못 사면
흉기가 돼서 내 가족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가족을 죽이는 물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전혀 살펴보지도 않고 사는 거죠. 그리고 내가 평생 그냥 시키는 대로 차선만 따라가면 아무 문제 없을 줄 아는데 절대 기계는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고장이 날 수 있고 문제가 날 수 있는데 본인 여는 법을 끝까지 모르세요. 3년 동안 안 열어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디 정비를 맡겨야 이제 열어보고 이 안에 생긴 이것들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동차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네. 자동차의 역사의 시작, 최초의 자동차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퀴즈. 증기기관 기준이면 프랑스에서, 네, 내연기관 기준이면 칼벤츠. 아주 훌륭하십니다. 오. 예, 과학기술사를 네, 이 정도면 최고입니다. 네, 역시. 훌륭하십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은 증기기관이 나오고 나서 증기기관을 단 수레를 처음 만들어가지고 퀴뇨라는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 만들었던 것은 이제 한참 전 일이지만 지금 보통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내연기관 중에서 이제 사행정기관을 쓰는 이행정, 사행정이 거의 같은 때 나왔지만 사행정기관이 보편화되면서 자동차가 확 커진 거거든요. 지금 쓰는 것과 같은 형태의 엔진, 오토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토기관이 발명된 게 이제 19세기 후반이에요. 오토기관을 만든 세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 이제 아까가 이제 중학교 과정, 이제 고등학교 과정. 네, 고등학교 과정에서 네. 오토기관이니까 오토라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오토모빌이 나왔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혀 관계 없습니다. 오토는 독일 사람이어서 니콜라우스 오토, 고틀립 다이물러. 다이물러? 네, 그 다이물러의 다이물러입니다. 오. 그 다음에 비렐름 마이바흐, 오. 그 마이바흐의 마이바흐입니다. 이 세 사람이 오토기관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엔지니어고 개발하는 사람이냐면 그건 아니고 이제 나중에 사업이나 이런 걸로 비중이나 이런 게 좀 달라요. 특허를 이제 같이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특허가 안 돼요. 그래서 너도 나도 그 방식으로 똑같이 엔진을 미국까지 만들게 된 거예요. 원래 이제 독일 이 동네에서만 할 수 있는 기술이 될 뻔했는데,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칼 벤츠가 자기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특허 등록한 게 파텐트 모토바겐. 이것도 칼 벤츠 혼자 했냐? 이 자동차는 절대 남성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이 여성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이유가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꼭 나와야 되는 이름이 베르타 벤츠. 베르타 벤츠? 정확히는 베르타 링거입니다. 결혼을 해서 이제 벤츠 성을 딴 건데, 이 베르타 링거라는 발명가이자 엔지니어이자 미케닉이죠. 칼 벤츠하고 같이 둘이 합작을 해가지고 이 부분은 내가, 이 부분은 네가 발명한 거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만든 게 바로 그 파텐트 모토바겐이에요. 최초의 그 내연기관 자동차. 네. 그 차 이름. 바퀴 3개짜리. 아. 웬만한 사람 걸어가는 속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혼자 간다는 거죠. 왜 이분이 중요하냐면 정확히 비중을 누가 더 중요하냐를 얘기하기는 힘든데 어쨌든 칼 벤츠 이름으로 특허를 땄어요. 당시에는 여성은 특허를 딸 수 없어서. 그래서 남편 이름으로만 했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전에도 독일, 프러시아나 이쪽에서 여성이 특허를 딴 예가 있어서 이게 사실인지를 연구한 논문은 못 봤어요, 제가.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 있다면? 아시는 분 있다면. 네. 이 기술사, 이 특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어쨌든 그 베르타 링거가 굉장히 훌륭하고 동업자였어요, 칼 벤츠에. 그런데 칼 벤츠의 문제는 엔지니어 발명가로는 좋은데 꽉 막힌 사람이에요. 사업을 못해. 만들어 놓고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굶어 죽는 거잖아요. 발명을 아무리 많이 갖고 특허가 많으면 뭐예요? 팔려야지, 그게. 그런데 이 베르타 링거라는 베르타 벤츠가 이 남자 안 되겠네 하고선 자기 애들 둘을 데리고, 출신이 오스트리아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까지 남편한테 편지 하나 써놓고 나 친정 갔다 옴 하고 친정으로 애를 태우고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 차로요? 네, 그 차로. 가운데 2분의 1마력짜리 그 차? 네네네. 그런데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엔진이 퍼지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밍 벨트가 끊어지고, 연료가 없고, 이제 연료는 에탄올을 넣으니까 약국에 가서 사다 놓고, 망가진 거 고쳐.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다 알죠. 그래서 세계 역사상 최초의 테스트 드라이버이자 미케닉으로 인정받는 게 베르타 벤츠예요. 그 친정 가는 길이 역사상 첫 테스트. 그 길이 독일 정부에서 인정한 국가 문화재예요. 와, 진짜요? 베르타 벤츠 메모리얼 루트라 그래가지고 국가 문화재로 인정이 돼 있어요. 와, 소름 돋았어요. 지금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역사에 공식적으로 써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 와, 포장도로겠죠, 이제는? 그렇죠. 네, 엄청난 일입니다.
진짜 멋있다 이거는.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그렇죠. 오스트리아까지 가야 돼. 이제 문제는 칼 벤츠가 이제 이런 걸 만들어서 이런 홍보 수단을 해가지고 뭐 어느 정도 알려졌지만 정작 사업은 끝까지 잘 못했어요. 벤츠라는 데는 그렇게 사업을 잘 못했고 바퀴 3개짜리 최초의 자동차는 내연기관으로 칼 벤츠가 먼저 만들었지만 다이물러가 바퀴 4개짜리 내연기관 자동차 먼저 내놔요. 그래서 이제 다이물러 회사는 좀 잘 팔았죠. 그러면 다이물러만 잘했냐? 이게 지금 언제적 얘기냐면 1884년, 85년이니까 이제 갑신정변하고 이제 좀 지나서 그때쯤 이제 독일에서는 최초의 자동차가 이제 돌아다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보급이 됩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그런데 내연기관 자동차가 아직도 메이저가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면 19세기 말에 제일 중요한 교통수단은 뭐였을까요? 말. 네, 말이죠. 사실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있기 전에 프랑스나 영국에서는 증기기관 자동차가 크게 보급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런던에는 노선버스가 다녔어요. 노선버스? 네. 버스가 그냥 계속 이렇게 갈 거니까 타시오 해가지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그 증기기관 자동차가 훨씬 더 발전돼 있죠. 아까 여기는 2분의 1마력이 있다는 소리 하고 있는데 거기는 말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와요. 19세기 말에.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차가 있었고 심지어는 전기차도 있었고요. 안에다가 병에 담긴 전지, 병전지를 싣고 우와. 생각보다 많이 갔어요. 이제 그거보다 조금 의미 있는 그 리튬 이온 전지 이런 게 들어가기 훨씬 전 시대에도 전기차가 많았고요. 초창기 최고속도 기록 그러니까 20세기 극초반에는 전기차가 제일 빠르던 시기가 있었어요. 어쨌든 돌아가가지고 기존 시장을 바꾸는 데는 무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장을 바꾸지 않으면 이건 굶어 죽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모터스포츠가 생기기 전에 일단 자동차가 먼저 없어질 뻔한 거죠. 사람들이 관심은 있어요. 이런 과학기술에 관심을 가진 시청자 여러분들처럼 깨인 사람들이 있으니까 야 이거는 팔로만 개척하면 사람들이 눈만 뜨면 된다 라는 사람이 일단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호기심 있는 사람들. 옛날에 유럽 사람들은 말 보면 경주를 하고 싶어서 경마를 하고 개도 경주를 시키고 바퀴벌레도 시키고 증기기관차가 나왔어요. 그러면 증기기관차랑 말이랑 누가 빠르냐 이거 경주하고 있고 당연한 얘기지만 뭐가 빠르냐에 관심이 많은데 당시 기술의 첨단에 와 있는 것 중에 자동차가 있잖아요. 비행기와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식인데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가 조금 빨라요. 야 이거 흥미로 되겠다. 사업적인 의미, 새로운 시대의 기술 프론티어, 거기에다가 흥미, 이것까지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사업이 있어요. 신문. 신문? 네. 신문사에서 자꾸 이런저런 경쟁을 부추기고 그걸 기사에 쓰죠. 이런 게 나왔다. 예를 들면 무슨 뭐 박람회가 있다 이러면 신문이 신나가지고 떠들 거잖아요. 파리 박람회가 있네 해가지고 파리 박람회 흉내내서 뭐 영국에서 박람회를 하네. 사실 우리가 먼저 추진했는데 뭐 그런 걸 신문에서 서로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국뽕 실어가지고 하면서 사는데 아주 좋은 아이템이 나온 거예요. 자동차. 그래서 초창기 레이스는 전부 신문사가 주최를 합니다. 유럽이고 미국이고. 그래서 최초의 자동차 경주라고 일컬어지는 게 1894년 역시 신문사에서 개최한 말 없는 수레의 경주 대회. 오. 호슬리스 외건. 그 당시엔 되게 참신했겠네요. 그쵸. 말이 없는 수레. 그래서 이제 대회를 치러가지고 결국 그 대회에서 2등을 한 차가 우승을 해요. 이 말부터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게요. 2등을. 이게 뭐냐면 그만큼 굉장히 어수선한 대회인데 종류가 여러 대가 나와요. 증기차도 나오고요. 내연기관차도 나오고. 그런데 사실 규정이 애매모호하다 보니까 기록도 애매하고 그래서 먼저 들어오는 게 이기는 거냐? 아니. 근데 여기서 상을 주는 거는 내연기관만 주려고 했었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우승자가 다르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파리 루앙 레이스 굉장히 길어요. 1000km 이상 가는 레이스도 했는데 그때도 이제 요것도 신문사고 이런 레이스들을 하면서 유명한 드라이버, 유명한 차들이 여러 나오게 돼요. 그런데 초창기에 내연기관으로 우승을 한 차가 푸조입니다. 자동차에서 뭐 여기가 경주에 얼마나 잘하겠냐 누가 생각하는 그 차, 푸조. 뭐 이런 거 들을 때마다 뭔가 되게 너무 재밌어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안 팔리는 차. 그리고 이제 느낌상 그러면 그때는 차를 누가 탔을까 추측을 해보면 차 만든 사람이 타요. 만든 사람이. 왜냐하면 거의 차가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몰아야 될지도 모르고 문제가 생기면 고쳐야 돼요. 그때는 대부분 2명이나 4명, 6명, 8명이 타고 달렸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되면 다 같이 내려서 고치거나 전문적으로 고칠 사람이 타거나 둘이 타면 무거우니까 고칠 사람이 드라이버면 안 타도 되는데 규정상 둘을 타고 사실 이 규정상 두 명이 타야 된다는 규정이 모터스포츠에 20세기 한 1930년까지 유지가 돼요. 무조건 라이딩 메케닉이라 그래서 정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동승을 했어야 됐어요. 이 당시 그 레이싱 참가하시는 이 사람들은 동기가 뭐 왜 참여하는 거예요? 홍보를 할 수도 있고 1등 하는 거 좋죠. 아, 정말 대회에 참가하고 싶은 거구나. 네, 이기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홍보하고 싶고 이것들이 그 중에 하나가 두드러지거나 아니면 다거나 CEO, 사장님, 창업주가 곧 드라이버다. 예, 그렇죠. 경주에 나가는 드라이버인 거예요.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르노 삼형제가 있는데 르노의 6형제가 있어요. 6형제 중에 3명이 회사를 만든 회사가 있어요. 회사 이름이 뭘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르노요. 네, 이거 어떻게 맞추셨지? 뭔가 이제 마르셀 르노 막내가 1903년에 그 굉장히 유명한 대회예요. 이제 그 파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니까 프랑스가 모터스포츠 종주국이었어요. 아까 푸조도 있지만 최초의 레이스도 프랑스에서 열렸고 파리에서 어느 도시를 갔다 뭐 파리 암스테르담, 뭐 파리 루앙, 그러니까 파리 베를린 이런 거 하다가 이제 파리 마드리드 그러면 이제 프랑스에 스페인을 가겠다라는 얘기인데 그 파리 마드리드 레이스가 1903년 굉장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대회입니다. 그 대회에서 마르셀 루노가 죽어요. 그때는 경기 중에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고가 난 도로에 안전설비가 있겠습니까? 근처에 병원이 있겠습니까? 앰뷸런스가 있겠습니까? 그 파리 마드리드 레이스에서만 여럿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큰 변수가 생기게 되는데 그게 무슨 변수냐면은 프랑스에서 야 이런 도시간 레이스 하지 마. 이게 완전히 금지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 도시간 레이스 이거 하지 마. 개 위험하네. 사실 생각해보면 당시에 차가 뭔지도 모르는데 사람들이 구경하러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차들의 속도가 어땠냐면은 20세기 초반에는 이제 시속 100km를 넘어서 이제 시속 200km에 근접을 해요. 도로도 제대로 안 깔려 있는데 비포장 도로. 네, 비포장 도로에서 그러니까 그때 경주하는 차들이 100km 넘게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빨라봐야 뭐 한 70km? 막 이런 거 생각하고 나왔는데 더 빠른 애들이 기계덩어리가 훅 지나가. 모르고 있다가 치이는 사람 또 그거를 피하려다가 사고 나는 차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딱 지정된 구간에서만 레이스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906년에 처음으로 그 도로를 이어가지고 파리에서 좀 멀지 않은 근교에 있는 그곳에서 이 삼각형의 120km의 길을 한 12바퀴 도는 레이스를 펼쳐요. 이게 역사상 최초의 프랑스 그랑프리입니다. 이게 펼쳐진 도시가 르망이라는 도시입니다. 르망 24시간도 이 전통의 뿌리를 두고 여기서 만들어진 레이스예요. 이 대회를 주최했던 그 주체가 아직도 르망 24시간을 주최하고 있어요. 굳이 말하면 1894년부터 원시적이었던 모터스포츠가 19세기 넘어서 20세기 초반에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그 뿌리가 1906 프랑스 그랑프리고 이 뿌리가 진화의 도표를 보면 그 중에 이제 제일 차원이 높게 살아남은 그 뿌리를 잇고 있는 게 F1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온갖 가지가 갈라진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친척이 있고 먼 친척이 있고 사실은 다 친척인 거예요. 어쨌든 1906년에 그 최초의 그랑프리에서 우승한 회사는 어느 회사였을까요? 어디 참가했을까요? 일단 프랑스라는 데서 우리가 푸조. 르노입니다. 그러면서 이 르노가 매출이 2배 이상 올랐다는 여기서 우승하면서 얼마나 떠들었겠어요. 우리 우와. 차가 최강임. 그리고 이때가 또 타이어 회사 하나가 엄청 뜰 때인데 미쉐린 타이어. 미쉐린 타이어가 이때 최초로 그 전까지는 펑처가 나면 우리나라는 펑크라 그러죠. 이제 펑처가 나면 어떻게 해요? 휠을 분리를 해가지고 타이어를 벗겨내고 새 타이어를 기계에 끼워가지고 낑낑 돌려가지고 끼운 다음에 다시 휠을 결합을 해야 되죠. 그 피스탑 소위 말하는 타이어 교체가 몇십 분 단위예요. 몇십 분이 걸렸다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F1도 300km 달리는데 1시간 반, 2시간 하잖아요. 그때 그 느린 차가 1000km를 달려야 되면 시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타이어도 펑처 나거나 교체할 일이 있겠죠. 그런데 그때 미쉐린이 가져온 게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휠에다가 타이어를 결합해 놓고 휠체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 도입한 게 1906년 미쉐린입니다. 유명해졌죠. 처음 우승한 드라이버는 어느 국적의 사람이었을까요? 이것도 아주 재밌는데 아마 프랑스가 아니니까 재밌다고 하시겠죠? 지금 F1 그랑프리 중에 이 나라 그랑프리에 이 사람의 동상과 차가 그 그랑프리 하는 서킷 입구에 탁 대문짝만하게 있어요. 어디예요?
당시에는 대국이었는데 요즘 우리나라에선 이 나라가 자동차와 연관이 있는 줄 거의 모르는 나라. 헝가리. 아, 헝가리. 네,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이었으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당시 1차 세계대전 전에 거의 최강국 와, 중에 하나잖아요. 네, 역사까지 다 이제 끼어 들어가면서 기술사가 그것과 연관이 있죠. 아까 오스트리아로 베르타 벤츠 메모리얼 루트가 있다 그랬죠. 네. 왜 오스트리아에 있을까? 이제 오스트리아가 돈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 동네였죠. 굉장히 그때 강국이었으니까. 이제 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페르디난트 포르쉐라는 사람이 이제 요 시대에 처음 그랑프리 나오던 시대 사람인데 어느 나라 사람이었나요? 오스트리아 국적으로 출발해서 나중에 독일로 국적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오스트리아가 최강국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이때 껴들게 되는데 이때부터 파워레인저 같은 5색깔 전사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모터스포츠의 종주국이다 라고 주장하는 5개 나라가 있어요. 자, 슈퍼 익사이팅 슈퍼 레이스라고 되어 있죠. 아, 저희가 거인가 보다. 출발하는 데 아니에요? 맞네. 스타트 아치. 맞죠? 스타트 아치. 순위 변화가 스타트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네. 그렇군요. 네, 스타팅을 잘 하냐 못하냐에 따라 이제 차이가 좀 나요. 스타트는 그 작은 차이로 그 순간에 몇 위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물론 그게 달리면서 지켜지는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스타트를 잘 해야 좋은 순위를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시점이 스타트다.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한국 모터스포츠가 뭐 이렇게 좀 재밌게 즐길 만한 거리가 아니고 이제는 진짜 하나의 약간 문화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 지금 사실 사람이 이 정도 있는데 비 엄청 많이 오고 있잖아요. 네. 비 오고 있는데 이 정도잖아요. 네. 여기서 우리 이제 뭐까지 보여? 한 바퀴 포메이션 랩을 하고 오케이. 한 바퀴 돌고 오면서 저 섬을 지나는 순간부터 가속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예요. 출발을 하고 선수들이 포메이션 랩을 거치게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관중 여러분들도 내가 좋아하는 그 차의 드라이버라면 아니면 내 차가 낡은 거에 그렇습니다. 사고 없이 잘 돌아가길 바랍니다. 자, 일단 세이프카는 피트로 빠져나갔습니다. 네, 신호등이 5개가 들어와 있는데요. 저기 한 번에 소등이 되는 순간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숨 죽이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가장 빠를지. 2라운드 슈퍼 6000 클래스의 결승 경기. 이제 시작됩니다. 초반에 지금 선수가 우와. 자, 현재까지 지난데 상당히 붙어서 첫 번째 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와, 저렇게 바짝 붙어서? 장현진 선수가 보이고 그 뒤로 바로 김종근 선수입니다. 자, 세대가 더 오! 노란색이죠. 그 뒤를 황준호 선수, 박정호 선수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볼 포지션에 장현진 선수가 현재 2위를 가지고 있는 시리즈가 드디어 대망의 개막전 오케이. 웨스턴 클래스 스타트 직전입니다. 자, 지금 끌고 이게 미국의 내셔널 컬러는 남들이 다 색깔을 가져가서 없으니까 편법을 택합니다. 대공황 때 망한 4개 회사를 통합을 해가지고 그 회사 이름을 쫙 붙여가지고 뒤따 길어요. 정말 길어요. 동그라미 4개를 엮어가지고 모터스포츠에 나가자.